정부가 2024년 상반기까지 10만 1,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사전 청약 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는 집값을 잡고 부동산 불안 심리를 달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삼성이 2023년까지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고용하는 등 대규모 투자 고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상 효과와 의미, 김대회 경제일기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일기 오늘도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정부가 사전 청약을 물량을 민간 분양까지 포함해서 크게 늘리기로 했는데 역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공급량을 늘리는 점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정부가 오늘 상당히 무게감 있는 통 큰 사전 청약 무려 10만 가구를 열리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아파트를 더 짓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계획되어 있는 각종 이 아파트의 청약 일정을 대폭 앞당겨서 약 한 2, 3년씩 앞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 청약을 현재 지금 6만 가구 정도를 더 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10만 가구를 추가해서 앞으로 16만 가구 이상을 사전 청약을 하겠다. 그러면서 연도별로 올해, 내년, 상반기, 하반기 이런 순차적으로 계속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 이른바 불안 심리. 지금 내가 집을 사지 못하면 영원히 월세나 전세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집값이 크게 뛰고 있는데 자기 소득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층, 특히 30, 40 세대를 대상으로 이런 불안 심리가 크게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나만 탈락한다는 심리라고 하는데 이런 심리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앞으로 3년 내에 16만 가구의 사전 청약을 하겠다. 이 사전 청약은 지금 가장 큰 특징이 지금 당장 계약금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는 아니지만 무주택자이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돈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사전 청약은 당첨됐다가도 다른 좋은 선택, 또 다른 민간 아파트에 당첨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더라도 뭐 특별한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사전 청약은 그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사전 청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의 사전 청약은 공공주택, 그러니까 공공택지에 LH나 SH 같은 공공건설사가 짓는 거기만 이제 정부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전 청약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앞으로 추가로 더 짓겠다는 이 10만 가구는 새로 민간 그 아파트, 민간 브랜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길거리 나가면 많이 보이는 브랜드 아파트들. 그런 브랜드 아파트들을 유도를 해서 10만 가구를 추가로 짓겠다고 하는데 이 민간 아파트 중에 공공주택을 정부로부터 사다가 아파트를 짓는 그런 민영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아파트에 정부가 어떤 메리트를 줘서 인센티브 시스템을 줘서 10만 가구를 끌어와서 거기서 사전 청약을 하겠다 이런데 이것이 계획대로 실천이 된다면 적어도 그 급격한 불안 심리, 나만 탈락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나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택을 찜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예, 거잖아요. 아무런 경제적 부담 없이 찜을 해놓게 되면 그러면 이게 당초 지금 보통 일반 아파트는 2년, 3년이면 자기가 분양 당첨과 동시에 인수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5년 또는 경우에 따라 6년, 7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일단 자기 것이 확보가 된다는 면에서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태릉부지 같은 경우는 점일 개발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물량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 올린 이 사전 청약과는 별개로 정부가 작년 8월 4일 날 이른바 8.4 대책이라는 걸 통해서 서울 시내에 어떻게든 좀 땅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전환할 수 있는 땅이라면 대대적으로 좀 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 한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태능하고 과천이에요. 과천은 네. 서울 밖이지만 뭐 서울권이죠. 수도권이죠. 그런데 이 태능과 과천 여기 가장 관심도 높고 인기가 높았는데 해당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사업 착공도 못하는 그런 어떤 차질을 빚었습니다. 근데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어요. 태능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태능 골프장에 원래 10,000가구를 짓기로 했는데 그 태능 골프장에 10,000가구가 들어가면 사람이 너무 밀도가 높다. 그래서 교통난이 생길 것이다 해서 주민들이 반대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6,800가구로 줄이겠다. 그렇게 되면 저밀도, 저층으로 짓는 거죠. 그 대신에 인근 수락산역 이런 부근에 3,100가구를 더 지어서 옆으로 더 퍼지게 하겠다. 그래서 당초 목표로 했던 10,000가구는 그대로 짓되 태능 집중되는 곳만은 개발 밀도를 대폭 낮추겠다. 그리고 이 태능이라는 데가 원래 여인천하라는 우리 조선 왕조 실력에 우리 조선 시대를 여성이 완벽하게 통치한 시대가 있어요. 예. 네. 그게 이제 명종 시대 명종 어머니 문정왕후인데 그 문정왕후가 묻혀 있던 능이 바로 그 땅이 태능입니다. 그 태능 문정왕후와 그 아들 명종이 강릉인데 태강릉 일대의 자연 환경, 문화재도 그대로 보존해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또 과천에는 과천 정부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종으로 지금 대부분 옮겨가고 또 일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거기에 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그거 역시 주변에 교통난을 야기할 수 있다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덕원 인근 지역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족시설 용지로 옮기고 지금 그림표에 나오죠. 이 과천에 갈현지구라고 있는데요. 갈현지구에 추가로 짓기로 함으로써 예. 과천에 원래 짓기로 했던 4,300가구 이것도 총량은 그대로 장소는 옮기되 총량은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열람 공고를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에 있는 이 신규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 부동산 시장 종합지수가 5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치다 보니까 일반 가구 절반 이상이 하반기에도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이번에 이 정부가 하는 이 물량 공급 계획이 부동산 기대 심리 효과를 좀 낮출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가격은 결국은 이제 심리가 좌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의 수요 공급은 심리의 경제학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되면 좀 더 팔게 되고 네. 팔고 싶은 사람은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팔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심리 관리가 중요한데 그동안 집값이 올랐던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다. 왜냐? 지금 돈도 많이 풀리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공급 물량이 적지 않느냐라는 어떤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하반기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래 보면 상승할 것이라는 쪽이 하락할 것이라는 보다 좀 더 많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공급과 통화량 이런 것들이 그 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일단 정부가 16만 가구의 사전 청약을 막 쏟아내면 공급에 대한 불안 심리가 좀 해소될 수 있다. 뭐 그런 면에서 좀 기대를 해보고 또 통화량도 지금 한국은행은 물론이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조금씩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심리도 조금씩 안정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집값을 좀 낮출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은 부동산 상승 국면인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 속도보다도 오르고 있는 나라가 더 큰 폭으로 오른 나라가 더 많고요. 이른바 이제 선진국 그룹이라고 하고 있는 OECD 40개국 회원국들을 보면요. 그중에 37개국에 있어서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표로 보시다시피 각 지역별로 집값이 크게 오르는 지역, 뭐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선진국에 있어서는 집값이 오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작년 3월부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야기됐고 그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돈을 풀었습니다. 중앙은행을 통해서 통화량을 늘렸고 또 정부가 재정 적자를 감수함으로써 정부 지출을 대폭 늘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총통화 증가 속도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 돈이 많으면 그 돈은 뭐를 살 수 있는 수요로 갈 수 있는데 다른 상품, 공산품 같은 것은 공장에서 찍어내면 됩니다. 근데 집은 당장에 찍어낼 수가 없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가장 우선 오른다. 그래서 뭐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 세계가 공조해서 이 지금 현재 그 통화 팽창 기조를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을 그래서 각국이 지금 이 긴축 쪽으로 해서 통화 정책을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좀 세계의 흐름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이 3년간 총 24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전보다 60조 원이 더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인데 이 가운데 180조 원은 국내 투자에 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기업이 뭐 투자를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기업의 지속 가능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줄기차게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의 계열사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규모가 크고 또 부가가치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인 이 삼성그룹이 투자를 좀 하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삼성그룹에는 현금,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쌓여서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지금 100조 이상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할까 좌고 우면하다가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240조의 투자를 결정했다. 그런 면에서 삼성의 자금 집행이 나옴으로써 경기 회복에 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특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중에 180조라는 그 상당 부분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사실 국내에 투자하기에는 우리 대기업들이 선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국내 인건비가 지금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높고 그래서 후진국이나 인건비가 싼 나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 대기업들의 투자국 유치 심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제 그중에서 180조를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것은 관련 산업의 연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요. 또 중소기업 같은 데서도 삼성에 납품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더 활기를 띨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좀 기대를 모으고 뭐 특히 뭐 고용을 대폭 늘리겠다. 4만 명 정도 늘리겠다. 이러면은 앞으로 산업 활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동력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계획을 발표한 건데 대규모 인수합병 계획, 특히 AI, 5G 전장 부분에서 인수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언급도 했는데 삼성이 내세우는 게 초격차지 않습니까? 초격차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초격차라는 게요. 격차를 벌이되 상대방과의 격초를 워낙 크게 벌려서 상대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아예 의지를 상실토록 만들어 버리겠다. 이것이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초격차 전략이거든요. 비슷하게 1등을 하고 있으면 2등이 자꾸 따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인 경우에 삼성이 세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서 삼성을 따라올 2등, 3등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나치게 이 메모리 반도체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지만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은 시스템 반도체, 여기는 오히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의 초격차로 지금 뒤처져 있거든요.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만의 TSMC는 지분율이 약 60% 되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 아이고. 아주 많이 뜨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이 나노라는 게 10억 분의 1인데요. 미세정밀 반도체 기술 쪽으로 들어가서 TSMC와 한판 붙겠다. 그 대목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겠다. 또 지금 말씀하신 인공지능. 그래서 고부가가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니면 사실 하기가 힘든데 여기에 성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또 바이오.
우리나라 바이오가 아직도 코로나 백신을 못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예. 안타까운 일이죠. 대만도 지금 만들어냈어요, 자국산을. 예. 그래도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세계 1등, 2등이라고 하면서도 그동안에 바이오가 뺏기는 시밀라 약은 많이 만들어냈는데 어떤 원천 기술을 이거 원액을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겠다. 이런 삼성의 장기 구상이 밝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이 이제 고용을 확대해서 향후 3년간은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 이게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수시 채용만 하면 경력 어디서 쌓고 지원하라는 거냐 이런 성토도 있었는데 공채를 유지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이 대기업으로서 직접 고용을 직접 채용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기술 개발에 이제 주력을 해야 되는데 기술은 자본 집약적이지 노동 집약적이지 않다 보니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쪽이 훨씬 더 이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청년 고용이 심각하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삼성이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용을 늘리겠다. 4만 명 정도 늘리겠다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또 하나 대목은 이제 공채를 유지하겠다.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러 가지 뭐 내부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공채를 신압으로 다 없애고 있어요. 네. LG 같은 경우에는 채용하다가 부정 시비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런지 아예 공채를 없애버렸어요. 그밖에 현대차 이런 데도 이제 공채를 하지 않는데 공채를 하지 않으면 수시로 인재를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지방에 또는 지역에 숨어 있는 많은 인재를 널리 구하는데 좀 애로가 있어요. 그리고 스펙을 수시로 채용하면 대부분 스펙을 보고 이렇게 뽑게 되는데 이 지방 인재들은 잠재력은 뛰어나더라도 스펙을 갖출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아무래도, 예. 그런 면에서 삼성이 앞으로 3년 이상은 공채를 유지하겠다.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고 정부도 삼성에 대해서 재벌 그룹 전체에 대해서 공채를 좀 유지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SK도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채를 없애고 다른 기업들 공채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삼성이 공채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서 좀 다른 기업들도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까. 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신선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번 이 삼성의 계획으로 고용시장의 안정을 조금 더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다. 네, 김대우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